5만 조원, 우리 돈으로 5경 원입니다. 5만 조원. 숫자를 세기도 어려운 이 금액은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약 80배가 넘는 돈입니다. 만약 이 돈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면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과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스차일드라는 한 가문이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2007년 중국에서 출간된 한 권의 책이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제목은 화폐전쟁. 이 책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 경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며 그들의 재산이 무려 50조 달러, 우리 돈 5만 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요. 과연 이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소문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 보시겠습니까? 이 숫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250년 전 어두운 골목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지. 바로 그곳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제1장 붉은 방패의 사나이. 1744년 2월 프랑크푸르트. 겨울 추위가 매섭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름은 마이어 암셀바우어. 하지만 세상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으로요. 로스차일드. 이 이름은 독일어로 붉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난 집 문 앞에 빨간 방패 문패가 걸려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문집 사랑채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유덴가세라 불리는 좁은 구역 안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담 안에 갇힌 것처럼요. 법으로 토지를 살 수도 없고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가 지면 개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지요. 참 답답한 세상 아니었겠습니까? 어린 마이어는 원래 랍비,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13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맙니다. 천연두라는 무서운 병이 휩쓸고 간 뒤였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소년.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지요. 마이어는 하노버라는 도시의 오펜하이머 가문은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도제로 일하며 돈을 세고 장부를 쓰고 환전을 하는 법을 배웠지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객주나 여각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어는 특별한 재능을 발견합니다. 바로 희귀한 동전을 알아보는 눈이었지요. 로마 시대의 옛 주화, 그리스의 금화. 이런 것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역사를 담은 보물이었습니다. 21살이 된 마이어는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가게를 엽니다. 그곳에서 동전을 사고 팔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청년 머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구한 희귀한 동전 목록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주문해 주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인터넷 쇼핑몰을 연 거지요. 그러던 중 1769년 마이어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헤센 마이너스 카셀의 비렐름 9세라는 귀족이었습니다. 이 비렐름이라는 분은 참 독특한 사업을 하셨어요. 바로 용병 장사였습니다. 훈련 잘 된 군인들을 다른 나라에 빌려주고 엄청난 돈을 받았거든요. 특히 미국 독립전쟁 때 영국에 병사를 빌려주고 큰 돈을 벌었지요. 마이어는 희귀 동전을 비렐름에게 팔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9년 궁정 팩터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궁정 팩터. 쉽게 말하면 왕실 납품업자쯤 되겠습니다. 왕실에 물건을 대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이었지요. 가난한 유대인 소년에게는 하늘 같은 기회였습니다. 비렐름이 영국에서 받은 용병 대금, 그 막대한 금화를 마이어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처를 찾아주고 이자를 불려주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1806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 황제가 독일을 침공한 겁니다. 비렐름은 급히 망명길에 올라야 했고 그의 거대한 재산은 적군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이어 암셀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비렐름의 장부를 숨기고 금화를 비밀리에 관리했습니다. 들키면 자신과 가족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요. 전쟁이 끝나고 비렐름이 돌아왔을 때 마이어는 한 푼도 빠짐없이 모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자까지 붙여서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용입니다. 가난해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약속을 지키는 것. 마이어는 그렇게 평생 쓸 수 있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이야말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진 진짜 시드머니, 곧 씨앗 자본이 되었지요. 하지만 마이어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5 아들이었습니다. 암셀, 살로몬, 나탄, 칼, 그리고 제임스. 이 5 형제가 앞으로 유럽을 뒤흔들게 됩니다. 마이어는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진다. 하지만 5개를 묶으면 절대 꺾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에 새겨진 5 화살의 비밀입니다. 그는 각 아들을 유럽의 주요 도시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마치 바둑판에 돌을 놓듯이 말이지요. 1812년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세상을 떠납니다. 68세였지요. 하지만 그가 심은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힘을 합쳐라. 함께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너희를 꺾을 수 없다. 붉은 방패의 사나이는 떠났지만 5 화살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날아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륙을 정복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제2장 5 화살의 비밀. 여러분, 혹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아시지요?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이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12년 죽음을 앞둔 마이어는 5 아들을 침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너희들은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된다.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전설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 스키타이라는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화살 1개를 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뚝 쉽게 부러졌지요. 그런데 5개를 묶어서 주자 아무리 힘을 써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보거라, 이것이 형제가 뭉치는 힘이다. 마이어는 바로 이 교훈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자, 이제 마이어의 계획을 보시지요. 그는 5 아들을 유럽의 주요 도시에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마치 바둑의 고수가 요소요소에 돌을 놓듯이 말이에요. 첫째 암셀 마이어는 고향 프랑크푸르트에 남았습니다. 본가를 지키고 독일 귀족들의 돈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지요. 뿌리를 지키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갔습니다. 빈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심장부였어요. 황제와 귀족들이 모여있는 유럽의 정치 중심지였지요. 셋째 나탄은 런던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런던은 세계 최고의 금융 도시였어요. 대영 제국의 힘이 가장 센 곳이었지요. 나탄은 형제 중 가장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넷째 칼은 이탈리아 나폴리로 갔습니다. 따뜻한 지중해의 무역항이었지요.
교황청의 자금도 관리하고 남쪽 무역로를 장악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제임스는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는 유럽 문화의 중심이자 나폴레옹 이후 다시 떠오르는 금융 도시였어요. 제임스는 형들 중 가장 젊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 형제가 왜 대단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정말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런던의 금값이 올랐다. 빈에서 전쟁 소문이 돈다. 파리 밀값이 떨어졌다.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 겁니다. 급한 소식은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지요.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일반 배들이 모두 항구에 묶여 있을 때도 로스차일드의 전용 선장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정보 하나가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지요. 로스차일드 형제들이 돈을 번 비밀은 뭐였을까요? 바로 차익 거래라는 겁니다. 이거 어렵게 들리시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산에서 생선이 한 마리에 1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같은 생선이 15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사서 서울에 가져가 팔면 되지요. 그럼 한 마리당 50원씩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로스차일드 형제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런던에서 금한 돈이 10파운드인데 파리에서는 11파운드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나탄은 런던에서 금을 사고 제임스는 파리에서 그 금을 팝니다. 그 차액이 이익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아닙니다. 금값은 매일, 아니 매시간 바뀌거든요. 그래서 누가 정보를 빨리 아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소문에 의존했습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금값이 오른다더라. 누가 그러던데 전쟁이 난다더라. 이런 식이었지요.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팩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5 형제가 동시에 같은 정보를 보고 있으니까 유럽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손바닥 보듯 훤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를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업가들은 돈 문제로 싸우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달랐어요. 그들은 문서보다 악수를 믿었습니다. 형제끼리는 계약서가 필요 없었어요. 내가 런던에서 손해를 봐도 빈의 형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1820년 나폴리의 칼이 정치 혼란으로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러자 런던의 나탄과 파리의 제임스가 즉시 자금을 보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형제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입니다. 가끔 의견이 안 맞아 다툴 때도 있었어요. 특히 셋째 나탄은 성격이 급해서 동생들을 다그치곤 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5 화살을 꺾을 수 없다. 그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줬어요. 이렇게 30년이 흐르자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유럽 전역에서 신용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왕들도 귀족들도 돈이 필요하면 로스차일드를 찾았지요. 1822년 오스트리아 황제는 살로몬에게 남작 자귀를 주었습니다. 유대인이 귀족이 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해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재적인 머리? 물론 그것도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약했을 5사람이 하나로 뭉치니 유럽 최강이 된 겁니다.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이 서로 돕는 것. 이게 곧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자, 이제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유럽의 금융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에게 평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지요. 이 전쟁이 로스차일드를 유럽 제1의 부호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번 방법은 여러분이 들어온 소문과는 많이 다릅니다. 과연 워털루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의 작은 마을 워털루. 이곳에서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다른 한쪽에는 영국의 웰링턴 공작.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유럽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멀리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이기면 영국은 끝장입니다. 프랑스 군대가 영국까지 쳐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영국 국채 가격은 매일 널뛰기를 했습니다. 소문만 나더라도 확 떨어졌다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시 올랐다가 그야말로 공포와 희망이 교차하는 나날이었지요.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로스차일드를 검색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탄 로스차일드가 워털루 전투 결과를 미리 알고 사기를 쳐서 하루 만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는 거지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탄이 전용 전령을 통해 영국이 이겼다는 소식을 남들보다 먼저 들었대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에 나타나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국채를 팔기 시작했답니다. 로스차일드가 판다. 영국이 졌나 보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너도 나도 국채를 팔아치웠지요.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나탄은 비밀 대리인들을 시켜 싹쓸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국 승리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지자 국채 가격이 폭등, 하루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극적인 이야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거짓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1846년에 조르주 데랭벨이라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필명으로 쓴 소책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었어요. 그럼 진짜는 뭘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1815년 6월 18일 저녁, 전투가 끝났습니다.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나폴레옹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누가 이겼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직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용 전령 로투어스라는 사람이 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밤새 말을 달려 벨기에 해안 오스텐드까지 갔지요. 6월 19일 새벽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일반 우편선들은 모두 항구에 묶여 있었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전용 선장은 달랐습니다. 가야 한다. 그는 목숨을 걸고 도버 해협을 건넜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쳤지만 배는 결국 영국 땅에 도착했지요. 6월 19일 아침 로투어스는 런던의 나탄 로스차일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이 이겼습니다. 이 순간 나탄은 영국 정부보다 약 24시간 먼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나탄은 이 정보로 뭘 했을까요? 음모론에서처럼 시장을 속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금을 팔았어요. 왜일까요? 전쟁 중에는 금값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을 사 모으거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금값은 내려가고 대신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나라가 안정되니까 정부 빚도 안전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나탄은 금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국채를 샀습니다. 남들이 아직 결과를 모를 때 그는 이미 평화 포트폴리오로 갈아탄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속여서 번 게 아니라 빠른 정보로 번 겁니다. 사기가 아니라 실력이었어요. 마치 바둑에서 상대보다 5수를 앞서 보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이건 나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파리의 제임스, 프랑크푸르트의 암셸, 빈의 살로몬. 5 형제가 모두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움직였어요. 영국 정부가 공식 전령으로 소식을 받은 건 6월 20일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보다 하루 늦었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요즘에는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뉴스 통신사가 있지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정보를 받잖아요. 로스차일드는 200년 전에 이미 그걸 만든 겁니다. 사람과 말과 비둘기로요. 사실 로스차일드가 정말 큰 돈을 번 건 워털루 전투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나폴레옹 전쟁 전체가 그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였어요. 나폴레옹은 영국을 무너뜨리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도 영국과 무역하지 말라는 거였지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대륙에는 영국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면화, 설탕, 커피, 차 모두 귀해졌어요. 값이 몇 배로 뛰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밀수가 성행했어요.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이 틈새를 공략했습니다. 런던의 나탄이 영국 물건을 파리의 제임스에게 몰래 보냅니다. 제임스는 그걸 비싸게 팔아요. 그 돈으로 대륙에 금을 사서 다시 런던으로 보내고요.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군과 싸우고 있었는데 웰링턴 장군에게 군자금을 보내야 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육로는 프랑스군이 장악하고 있고 바다로는 너무 멀고 영국 정부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나탄 로스차일드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는 파리의 제임스를 통해 프랑스 은행 시스템을 역이용했어요. 런던에서 금화를 파리로 보내고 파리에서 스페인 은행에 예금하고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어음을 보내고 마치 지하수가 땅속을 흐르듯 보이지 않게 돈을 움직인 겁니다. 결국 웰링턴은 군자금을 받았고 나폴레옹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감격했지요. 로스차일드가 없었다면 우리는 졌을 것이다. 물론 공짜로 한 건 아닙니다. 로스차일드는 엄청난 수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으니까요. 181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유럽 각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어요. 돈이 필요했지요. 막대한 돈이요. 그들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전쟁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전쟁 덕분에 신용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보입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힘이라는 것. 로스차일드는 200년 전에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보를 혼자 쓴 게 아니라 형제들과 나눴다는 겁니다. 나탄이 아무리 똑똑해도 5 형제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로스차일드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용감하고 똑똑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들은 이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왕도 황제도 로스차일드 없이는 전쟁도 철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국채라는 혁신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놀라운 금융혁명,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제5장 철도와 광산. 1825년 9월 27일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세계를 바꿀 괴물이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증기기관차였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저게 뭐야? 불을 뿜으며 달려. 말들은 놀라서 날뛰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지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혁명이구나. 마차로 사흘 걸리던 길을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파리에 있던 막내 제임스 드 로스차일드는 이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다. 이게 미래다. 그는 즉시 형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형님들, 우리 철도에 투자합시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꿀 혁명입니다. 1845년 제임스는 프랑스 북부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 벨기에 국경까지 연결하는 노선이었지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뚫고 다리를 놓고 역을 지어야 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어요. 이게 정말 될까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제임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로스차일드입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1846년 드디어 첫 기차가 파리를 떠났습니다. 만세, 대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화물도 쏟아졌습니다. 이 철도는 유럽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임스의 예언이 맞았던 거지요. 빈에 있던 둘째 살로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1836년 살로몬은 카이저 페르디난트 북부 철도라는 거창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빈에서 출발해서 보헤미아의 탄광과 공업지대를 연결하는 철도였어요. 석탄과 철을 실어 나르는 거지요. 하지만 이건 프랑스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뚫어야 했거든요. 산을 뚫는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산에 구멍을 뚫다니 신의 뜻에 거역하는 거야. 심지어 황제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살로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하, 이 철도가 완성되면 오스트리아는 유럽 최강국이 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1839년 드디어 터널이 뚫렸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지요. 첫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승객들은 울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산을 뚫었다. 그만큼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유럽을 철도로 연결했습니다. 파리, 빈, 프랑크푸르트. 모든 곳에 그들의 철길이 놓였지요. 자, 여러분. 철도는 땅 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땅속은 어땠을까요? 로스차일드는 땅속 보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1835년 로스차일드는 스페인 정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마덴 수은 광산의 독점 판매권을 얻은 거예요. 수은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실 텐데 당시에는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금과 은을 광석에서 분리할 때 수은이 꼭 필요했거든요. 수은 없이는 금을 못 캐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수은을 독점하면 전 세계 금 채굴업자들이 로스차일드에게 수은을 사야 했어요. 사실상 금광업의 목줄을 쥔 셈이지요.
1880년대에는 스페인의 리오 틴토라는 구리 광산을 인수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구리는 전선, 전화선, 전기 제품에 다 들어가는 필수 금속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핵심이었지요. 로스차일드는 이 광산에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증기기관, 철도, 항구, 모든 인프라를 깔았어요. 리오 틴토는 세계 최대 광업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 말 남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쏟아진다.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지요. 돈과 기술이 부족했으니까요. 그 중에 세실 로즈라는 젊은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야심은 컸지만 돈이 없었어요. 로즈는 런던의 로스차일드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시장을 장악하겠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이 젊은이의 열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투자했어요. 수백만 파운드를 쏟아부었지요. 1888년 세실 로즈는 드비어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남아공 다이아몬드의 90%를 장악했습니다. 그 뒤에는 로스차일드의 자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 가치를 만든 게 바로 드비어스입니다. 로스차일드의 투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다이아몬드 시장도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875년 11월의 일입니다. 수에즈 운하.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이 운하는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생명선이었지요. 그런데 이집트 국왕이 도박과 사치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나라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국왕은 수에즈 운하 지분을 팔기로 했습니다. 400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수천억 원 규모였지요. 영국 총리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운하를 사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돈을 쓸 수 있는데 의회는 휴회 중이었어요. 몇 주 기다리면 다른 나라가 먼저 살 겁니다. 11월 어느 저녁 디즈레일리는 라이오넬 드 로스차일드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식사 중에 총리가 조용히 물었어요. 라이오넬, 400만 파운드를 빌려줄 수 있겠소? 내일 아침까지요. 라이오넬은 포도를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담보는요? 없소. 영국 정부의 신용만 믿어주시오. 라이오넬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로스차일드 은행은 밤새 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00만 파운드가 준비되었어요.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생명선을 지킨 거지요. 신문들은 떠들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하룻밤 만에 제국을 구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물동량의 10%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갑니다. 그 운하의 역사에 로스차일드가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철도, 광산, 운하, 다이아몬드. 로스차일드는 이제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경제의 혈관을 장악했어요. 물건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로스차일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기차 타보셨지요? 그 철도의 원조가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광산에서 캔 구리로 만든 전선, 그것도 로스차일드였어요. 이 즈음 로스차일드 가문은 절정에 올랐습니다. 유럽 전역에 40개가 넘는 궁전을 소유했고 왕족보다 화려한 생활을 했지요. 하지만 모든 절정에는 하강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20세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전쟁, 혁명, 세금.
상상도 못할 재앙들이 로스차일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5만 조원은 신화가 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로스차일드 제국의 몰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부도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 잘 들어보십시오. 제6장부의 소멸. 1900년. 새로운 세기가 밝았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야말로 정점에 있었어요. 유럽 전역의 궁전을 소유하고 왕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요. 영국의 와데스던 매너,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 만든 저택입니다. 정원만 해도 축구장 수십 개 크기였어요. 프랑스에는 페리에르 성, 오스트리아에도 여러 궁전, 모두 합치면 40개가 넘었습니다. 유지비만 해도 어마어마했지요. 자,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7년에 나온 화폐 전쟁이라는 책 기억하시지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850년에 600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었다. 연 6%씩 150년간 복리로 불어나면 50조 달러가 된다. 계산기만 두드리면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6%씩 150년. 와, 엄청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현실 세계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리지요. 우리 동네 김씨 할아버지가 1950년에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 쌀을 팔지 않고 계속 불려서 70년 뒤면 엄청난 재산이 되겠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왜요? 밥 먹어야 하고, 자식 결혼시켜야 하고, 손주 학비대야 하고,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로스차일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돈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썼어요. 40개 궁전의 유지비만 해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정원사, 요리사, 청소부, 마부, 수천 명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예술품 수집이라는 취미도 있었지요. 렘브란트, 루벤스, 고흐, 거장들의 그림을 사모았습니다. 한 점에 수억, 수십억씩 나가는 거예요. 왕족들을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체면이 있으니 검소하게 살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상속입니다. 마이어, 암셀은 5 아들을 뒀지요. 그 5 아들도 각각 자식을 낳았습니다. 손자, 증손자, 고손자. 200년이 지나니 후손이 몇 명일까요? 수백 명입니다. 파이는 하나인데 나눠 먹을 사람은 수백 명. 한 사람 몫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큰 파이 5조각이었어요. 그런데 세대가 지날수록 10조각, 20조각, 50조각. 나중에는 부스러기만 남지요. 미국의 록펠러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업주 존 디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손이 70명이 넘습니다. 나눠 가지니 개인별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부유하긴 하지만 세계 최고 부자는 아니지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상속세가 4060%까지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100억 물려주면 나라가 절반을 가져가는 겁니다. 한 세대 지나면 반토막, 2세대 지나면 또 반토막. 이렇게 되니 아무리 큰 재산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초기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꾀를 냈습니다.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실제로 19세기에는 사촌 간 결혼이 많았습니다. 부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지요. 하지만 20세기 들어서는 달라졌어요. 사촌 결혼은 건강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외부인과 결혼하면 지참금도 나가고
상속도 나눠지고 부가 흩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이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유럽이 불바다가 되었지요. 로스차일드의 철도는 파괴되었고 광산은 멈췄고 채권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빵 하나 사는데 돈을 수레에 싣고 가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빈에 있던 로스차일드의 막대한 자산.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휴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38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을 증오했고 그 중에서도 로스차일드는 1번 표적이었어요. 빈의 로스차일드 남작 루이스가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습니다. 죄모?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였지요. 나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루이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철강회사, 궁전, 예술품, 토지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미국으로 도망쳤지요. 파리의 로스차일드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치 점령군이 저택을 접수하고 귀중품을 실어 날랐어요. 전쟁이 끝난 후 일부는 되찾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200년 동안 쌓은 부가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거지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다시 일어섰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다시 번창했습니다. 기드 로스차일드 남작이 은행을 키워 프랑스 최고의 금융사 중 하나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1981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당의 프랑스와 미테랑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는 부자들의 재산을 국민에게 라는 구호를 내걸었지요. 미테랑 정부는 주요 은행들을 국유화했습니다. 그 명단에 로스차일드 은행이 들어 있었어요. 기드 로스차일드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패탱 아래서 한 번 재산을 빼앗겼다. 이제 부자라는 이유로 사회당 아래서 또 빼앗기는구나. 그는 프랑스를 떠나 뉴욕으로 갔습니다. 200년 파리 역사가 끊긴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아들 다비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비드는 작은 철도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금융업을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올랐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로스차일드 앤드 코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복리 계산은 현실이 아니라는 걸요. 소비, 상속, 세금, 전쟁, 인플레이션, 정치적 위험. 이 모든 게 부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5만 조 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큰 부도 시간과 역사의 파도 앞에서는 작아지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재산도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 신용, 이름이라는 것이지요. 로스차일드는 돈을 다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부유합니다. 하지만 5만 조 원?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지금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권력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제7장 현재의 모습. 2024년 오늘 파리의 한 빌딩에 로스차일드 앤드 코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200년 전 5형제가 유럽을 누비던 그 로스차일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진실의 시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숫자를 보시지요. 로스차일드 앤 코가 관리하는 자산 약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입니다. 150조 원. 큰 돈이지요? 하지만 5만 조 원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30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블랙록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지요? 요즘 가장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이 관리하는 돈은 약 10조 달러, 우리 돈 일경 4천조 원입니다. 로스차일드의 100배가 넘어요. 음모론에서는 로스차일드가 블랙록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거짓입니다. 블랙록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예요. 주주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거기 없어요. 인터넷 음모론자들은 로스차일드가 블랙록과 벵가드를 통해 전 세계 기업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 속지 마십시오. 이건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블랙록이 관리하는 돈은 고객들의 돈이에요. 마치 은행에 저금한 돈이 은행 돈이 아니라 고객 돈인 것처럼요. 여러분의 연금도 젊은이들의 적금도 블랙록 같은 곳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로스차일드 거라고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럼 로스차일드는 지금 뭘 할까요? 그들의 주력 사업은 M&A 자문입니다. 기업 인수합병을 도와주는 거예요. A회사가 B회사를 사고 싶어 합니다. 얼마에 살까요? 어떻게 협상할까요? 로스차일드가 조언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과 경쟁합니다. 최상위권이긴 하지만 유일무이한 독점은 아니에요. 직원은 약 4,200명. 많은 것 같지요? 하지만 블랙록은 2만 명, JP모건은 30만 명입니다. 연매출은 약 4조 원, 순이익은 9천억 원 정도. 훌륭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지배할 규모는 아니에요. 사실 현대 로스차일드의 진짜 명성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샤토 무통 로스차일드. 프랑스 보르도의 최고급 와인이지요. 이 와인 한 병이 수백만 원씩 합니다. 매년 유명 화가들이 레이블을 그려줘요. 피카소, 샤갈, 미로. 와인병 자체가 예술품이지요. 그리고 샤토 라피트 로스차일드. 이건 영국 분파 소유인데 더 비쌉니다. 한 병에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전 세계 부자들과 애호가들이 로스차일드 와인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예요. 그리고 로스차일드의 또 다른 유산, 바로 자선과 기부입니다. 영국의 와데스던 매너 기억하시지요? 그 거대한 궁전을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국민에게 기증했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에 넘겨서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유지비도 가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회의사당, 크네세트. 이것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어 기증한 겁니다. 이스라엘 대법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수백억 원을 들여 짓고 국가에 선물했지요. 박물관, 도서관, 병원. 전 세계 곳곳에 로스차일드가 기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소장하던 명화들도 많이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우리만 보지 말고 모두가 보게 하자.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진 걸 나누는 거지요. 지금 로스차일드 후손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금융인도 있고 환경운동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어요. 모두가 은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와인 사업에 전념하고 어떤 이는 자선재단을 운영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식 걱정하고 손주 사랑하고 건강 챙기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5화살의 정신이에요. 매년 가문 모임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로스차일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요. 우리는 가족이다.
서로 돕는다. 200년 전 5형제가 시작한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로스차일드가 5만 조원을 가졌다? 거짓입니다. 로스차일드가 블랙록을 소유했다? 거짓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한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로스차일드는 200년 역사의 명문가입니다. 금융혁신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경받는 브랜드입니다. 그들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이름과 신용이에요. 로스차일드라는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받습니다. 그게 200년간 쌓은 진짜 자산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 그 신용과 명예가 바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없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정직하신 분이었다. 우리 할머니는 이웃을 많이 도우셨다. 이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지는 것, 그게 진짜 부 아니겠습니까? 로스차일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5만 조원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힘을 합치는 것, 신용을 지키는 것, 정보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나눌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교훈입니다. 이제 로스차일드 이야기의 대장정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일시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50년의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해 유럽의 궁전을 거쳐 오늘의 와인 농장까지 5만 조원. 그 숫자는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 속에는 진짜 교훈이 숨어 있었지요. 첫째, 신용입니다. 가난해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약속을 지킨 마이어 암셰. 그 신용이 200년 가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십시오. 그게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재산이 됩니다. 둘째, 가족입니다.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5개가 뭉치면 꺾이지 않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 형제자매가 서로 챙기는 것, 조카들 용돈 챙겨주는 것. 이 모든 게 5화살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5화살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셋째, 정보입니다. 로스차일드는 남보다 빨리 알았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겼지요. 어르신들, 나이 들어도 배우십시오. 신문 읽고 뉴스 보고 젊은이들 말도 들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것, 그게 힘입니다. 손주한테 카톡 쓰는 법 배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보에 투자하는 거예요. 넷째, 평화와 나눔입니다. 진짜 부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압니다. 여러분도 나눠보십시오. 많이 못 나눠도 괜찮아요. 이웃에게 김치 한 포기, 손주에게 용돈 10,000원. 그것도 나눔입니다. 가족, 정보, 나눔, 이 4가지가 로스차일드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5만 조원은 없었지만 250년의 역사는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옛날에 독일의 작은 골목에 마이어라는 소년이 살았단다. 가난했지만 정직했지. 그리고 5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말했단다. 너희는 힘을 합쳐라. 그래야 세상 어떤 것도 너희를 꺾을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겁니다. 부는 왔다가 갑니다. 왕국도 흥했다가 망합니다. 하지만 신용과 사랑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로스차일드입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후손들에게 이렇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직하셨다. 우리 할머니는 가족을 사랑하셨다.
그게 5만 조원보다 값진 유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집 5화살은 이렇습니다라고요. 함께 나누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세월이 띄운 사연이었습니다.